서영은 개인 열전이 없고 기록이 적은 인물이라 본래라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다행히 위서 공선도전에 서영이 공선도와 같은 군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유주요동군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동탁의 휘하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서영은 하진 휘하 소속 중앙군이었는데 하진이 죽은 뒤 동탁이 하진 휘하의 병사들을 흡수하면서 동탁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권력을 잡게 된 동탁이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등의 전횡을 일삼았기에 원소를 위시한 반동탁 연합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조조도 반동탁 연합군에 합류하여 그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말이 반동탁 연합군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탁을 공격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기에 조조는 이를 비판한 뒤 홀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동탁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조조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장차 성거를 차지해 근거지로 삼으려 했으나 평양 근처에 있는 강인 변수에 이르러서 동탁군 장수인 서영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영의 군대와 조조군 사이에서 난전이 펼쳐졌는데 조조는 서영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조조 휘하에 있는 수많은 사절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조 또한 유시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타고 있던 말도 상처를 입어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으나 다행히 조조의 사촌 동생인 조홍이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조조에게 주었기에 조조는 밤을 틈타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영은 승세를 틈타 계속해서 조조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조조는 뒤늦게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집결시켜 서영의 군대와 맞섰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영이 전황을 살펴보니 조조가 이끄는 병사들의 수는 적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루 종일 힘써 싸웠기에 서영은 계속 공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영은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군제를 가진 조조와의 전투에서 1승을 정립합니다. 송견은 변장과 한수의 난, 황건적의 난 등 국가 재앙급의 거대한 반란을 진압하는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외에도 수많은 도적들의 난을 제압한 당시 한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송견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이에 동참하여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진군했는데 이후 원술의 지원을 받아 군을 재정비한 뒤 다시 동탁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당시 서영은 동탁의 명을 받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진격해오던 송견의 군대와 조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영과 송견의 군대는 그대로 맞부딪혀 전투를 치릅니다. 하지만 역전의 명장인 송견도 서영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하였으며 송견은 휘하 장수에게 자신의 두권을 써서 자신인 척을 하도록 해 적을 유인시킨 뒤에야 도망칠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촌태수 이민은 서영에게 산채로 사로잡혀 삶아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혹자는 앞서 서영이 조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조조의 군경험이 일천한 상태였기에 가능했던 거라고 말하며 서영을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원래 전투라는 것이 동등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게 오히려 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조가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던 이상 서영의 실력을 낮추어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조와 달리 송견은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기에 서영은 송견을 격파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은 딱히 어떠한 임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 자체를 섬기는 군인이었거나 권력에 순응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윤이 여포를 이용해 동탁을 암살하고 권력을 잡자 서영은 곧바로 왕윤의 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동탁이 죽은 뒤 그의 자녀 세력이었던 이각과 곽사는 가후의 조언을 받아 왕윤과 여포가 있는 장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는데 왕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장수 호진과 서영을 보내 신풍에서 적을 막고 공격하라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진과 서영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는데 구주춘추에 따르면 호진은 이각과 곽사와 같은 양주 출신인데다가 동탁 살아생전에는 동료나 마찬가지인 사이였기 때문에 그는 애초에 이각과 곽사와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서영은 외부에서 진격해오는 이각, 곽사의 군대와 내부에서 뒤통수를 친 호진의 군대에게 앞뒤로 공격을 받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조조와 송견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서영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서영이 동탁에게 같은 군 사람인 공선도를 요동태수로 추천했기에 공선도는 요동태수가 되어 권력을 쥘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요동의 공선 정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영은 요동의 공선 정권이 세워지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서영이 조조와 송견과 싸웠을 때를 보면 두 번 다 갑작스럽게 적과 조하여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지휘관의 역량이 중요한 전투였는데, 서영은 모두 승리를 거뒀으니 그의 군제가 뛰어나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사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서영편 마치겠습니다. 송견은 양주 5군 부춘현 출신으로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춘추전국시대 최고의 전략가인 손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앞에 아마도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손무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실히 손무의 후손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송견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예사롭지 않았고 성품이 활달했으며 뛰어난 절개와 지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송견이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전당현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해적 호흡 등이 포리로부터 올라와 장사꾼들의 재물을 탈취한 뒤 언덕 위에서 그 재물들을 나누고 있었기에 행녀들은 두려워하며 가는 길을 멈췄었고, 다른 배들도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견은 아버지에게 지금 도적들을 가히 공격할 만하니 포벌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송견의 아버지는 송견에게 너가 도모할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송견의 아버지의 반응이 당연했던 것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홀로 해적 무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어느 부모가 이를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나 송견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칼을 쥔 채 곧바로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손으로 동쪽과 서쪽을 지휘하는 척을 했는데, 마치 병사들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적을 차단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해적들은 관병들이 자신들을 붙잡으러 왔다고 착각했고 재물을 버려두고는 흩어져 도망칩니다. 그리고 송견이 더 대단한 것은 해적들을 도망치게 만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해적들을 추격했다는 것이고, 해적 한 명의 목을 베어서 그 수급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송견의 활약에 송견의 아버지는 매우 놀랐다고 하며, 이 사건으로 송견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관청에서는 그를 불러서 관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희평원년 회계의 여적인 허창이 양주 회계군 부장현에서 일어나 스스로를 양명황제라 칭하며 그의 아들 허소와 함께 여러 현을 선동했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견은 이를 토벌하기 위해 군사마로서 정예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1000여 명의 병사를 얻었고, 주군에서 파견한 관병과 힘을 합쳐서 허창을 공격해 격파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양주자사 장민이 상소를 올려 공상을 열거했기에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송견을 염독승으로 임명했고, 송견은 그 이후에 우이승, 합의승으로 옮겨가며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일을 보좌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견이 세연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였기에 있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고, 관리와 백성들은 송견을 친근히 여기고 의지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향리의 오랜 벗들과 선한 일을 하려는 젊은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 수백 명이 송견의 집을 왕래했는데, 송견은 이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과 형제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중평원년 황건적의 우두머리인 장각은 신령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킬 것을 계획했고, 같은 해 3월에 36만이나 되는 신도들이 한꺼번에 봉기하니 천하가 모두 그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여러 군현들이 불탔고 수많은 관리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덕이장군 황보숭, 중랑장 주준을 파견해 황건적을 토벌하도록 했는데, 주준이 양주 회계군 상우현 출신이었던지라 그는 허창의 반란 때 활약한 송견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표를 올려 송견을 좌군 사마로 삼습니다.
이렇게 송견이 황건적 토벌군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자 하비에 있을 때부터 송견을 따랐던 향리의 젊은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송견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또한 송견은 별도로 회수와 사수 사이에서 정예병을 모집해 총 1000여 명 가량의 병력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송견은 규준을 따라 황건적을 토벌하러 나선 뒤부터 항상 분발하며 싸웠기에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송견이 승세를 타고 적을 추격하다가 예주연암군 소화현에서 패배를 하였고, 이 전투에서 송견은 상처를 입고 말에서 떨어져 풀 속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송견의 부하들은 사라진 송견을 찾기 위해 흩어져 그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송견의 충마가 질주하며 군용으로 돌아온 다음 울부짖은 뒤 갑자기 이동했기에 장수와 병사들은 말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풀 속에 누워있는 송견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견이 대단한 것은 상처가 모두 낫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처가 조금 낫자마자 곧바로 다시 출전하여 황건적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암과 영천의 황건적들은 상황이 곤란하고 궁박해지자 도망쳐 완성에서 수비를 하며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송견이 직접 완성의 한 면을 맡아 먼저 성에 오르며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를 본 병사들은 사기충천하여 송견을 따라 성으로 개미떼처럼 달라붙었기에 완성은 곧바로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황건적의 토벌이 거의 마무리되자 주주는 문서를 갖춰 조정에 송견의 공을 알렸고, 이에 조정에서는 송견에게 별부사마의 관직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중랑장 동탁이 이를 막아 토벌하려 했으나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하며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기에 중평 3년 조정에서는 사공장원을 파견해 거기장군을 대행하도록 하여 변장과 한수를 토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원은 표를 올려 송견을 참군사로 삼았다고 하며 장안에 주둔한 다음 조서를 내려 동탁을 불러들였으나 동탁은 한참이 지나서야 장원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장원이 동탁을 책망하고 필문했으나 동탁은 늦은 주제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불손한 태도로 임했고, 이에 송견은 앞으로 나아가 장원에게 귓속말로 동탁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세가 등등하여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불러도 때를 맞춰 도착하지 않은 죄를 마땅히 묻고 군법을 들어 목을 베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원은 동탁이 본래 농과 촉지역 사이에서 위명이 높으니 지금 동탁을 죽인다면 서쪽으로 갔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걱정을 했고, 이에 송견은 장원에게 명공께서는 직접 왕의 병사를 거느리어 천하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어찌 동탁에게 의지하려 하십니까? 동탁이 말하는 바를 보니 명공을 불필요하게 여기며 윗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니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변장과 한수가 제 마음대로 날뛰며 행동한 지 여러 해가 지나 마땅히 때에 맞춰 진격해 토벌해야 하는데 동탁은 그럴 수 없다고 이르며 군의 사기를 꺾고 군중을 미혹시켰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옛날의 명장들은 황홀을 손에 쥐고 군중에 임하여 법을 어긴 자를 참사람으로써 위엄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마양전은 장가를 참수했고 위강은 양간을 욕보였습니다. 지금 명공께서는 동탁에게 뜻을 굽혀 즉시 배제하나 위광과 형벌을 손상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장원은 송견의 말이 거슬렸는지 참지 못하고 세차게 일어나며 자네 또한 물러나시오. 동탁이 장차 의심할 것이오 라고 답했기에 송견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변장과 한수는 조정에서 대군을 파견해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도망쳤고, 이로 인해 그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투항해 왔다고 합니다. 군대가 돌아온 뒤 의논하는 자들은 군대가 적과 직접 전투를 치르지 않았기에 난을 진압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송견이 동탁의 세 가지 죄를 책망하여 장원에게 동탁의 목을 벨 것을 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감탄했기에 송견은 의랑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장원이 변장과 한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송견이 적의 수송로를 차단하겠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며 장원이 낙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나는 완전히 진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한서의 내용과 오서 송견전의 내용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변장과 한수의 난을 진압하는 내용은 동탁 인물일전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장사의 도적 구성이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며 무리 만여 명으로 성읍을 포위해 공격하였기에 조정에서는 송견을 장사태수로 임명하여 이를 진압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영릉과 계양에서도 주조와 곽석이라는 인물이 무리를 거느리고 봉기하여 구성과 호응하였기에 총 3군에서 연달아 반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송견은 장사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장수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책략을 쓰며 포벌에 나섰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안에 구성 등을 쳐부순 뒤 곧바로 경계선을 넘어가 주조, 곽석도 포벌하였기에 장사, 영릉, 계양 3군이 수견해졌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송견은 장사태수로 있으면서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관리로 임용했고 칙서를 내려 관리들이 경계하도록 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관저의 문서를 다스릴 때 반드시 질서정연하게 한다면 도적들도 태수에게 귀부할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여왕태수 육강의 조카가 양주 예장군 의춘현의 장에 임명되었는데 도적에게 공격을 당했기에 송견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견은 곧바로 구원을 가려 했는데 군의 주부가 군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라고 간언을 하며 반대를 하자 송견은 주부에게 내가 문인으로서 갖춰야 할 위엄과 동망이 없기에 정벌로 공을 세우려 하니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 도적들을 공격하여 없애 다른 지역을 온전하게 만들려 하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어찌 해내에 부끄러운 일이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진격시켰기에 도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후 한나라 조정에서는 송견이 지금까지 행한 전후의 공을 기록하여 그를 오종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동탁이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리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자 여러 주군에서 나란히 의병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고자 했기에 송견 또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견은 동탁의 일을 듣고는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장공이 예전에 내 말을 따랐다면 지금 조정에 이와 같은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초평원년 송견은 진격하는 길에 형주자사 왕예를 만났는데 그는 과거에 송견을 무례하게 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송견은 왕예를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정사 삼국지 본전에서는 송견이 왕예를 죽인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오록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더 상세히 남아있는데 오록에 따르면 이전에 송견이 영릉과 계양의 도적들을 공격했을 때 형주자사 왕예도 함께 있었는데 왕예는 송견이 무관이라는 이유로 그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왕예도 송견과 마찬가지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군을 일으켰는데 그는 무릉태수 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군을 일으킨 김에 마땅히 먼저 조인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인은 두려워하며 안행사자 광록대부원이의 경문을 거짓으로 만든 뒤 이를 송견에게 주어 왕예가 법을 어겼으니 사로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기에 송견은 곧바로 경문을 받들어 왕예에게 갔다고 합니다. 먼저 송견의 선두부대가 도착했는데 왕예는 병사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루에 올라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물었고 이에 송견의 선두부대는 병사들이 오랫동안 전투를 치르며 애를 쓰다 지쳤으나 상으로 얻은 것은 의복으로 삼기에도 부족하니 사군에게 나아가 자금과 물자를 구하려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예는 자사가 어찌 인색하게 굴겠는가 라고 말한 뒤 곡간을 열어 병사들이 직접 들어와 확인을 해 자신도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견의 병사들이 막루 아래를 지나갈 때 왕예는 그 사이에서 송견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매우 놀라며 송견에게 병사들이 직접 물자를 구하러 오는데 손부군이 어찌 그 안에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는데 이에 송견은 왕예를 쳐다보며 사자에게 그대를 패라는 경문을 받았소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왕예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소? 라고 다시 묻자 송견은 자리만 지키며 아는 바가 없는 것이오라고 답했고, 이에 왕예는 몹시 공궁해져 그 자리에서 금을 깎아 마시고 자살했다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왕예는 송견과 자신이 모두 동탁을 토벌하려는 입장이었기에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방심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송견은 무릉태수 조인에게 속아서 형주자사 왕예를 죽였지만 어찌됐든 스스로 자신의 상관을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이니 이는 송견 입장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였습니다. 송견은 계속 진격하여 남양에 도착했는데 그 무렵에 그를 따르는 무리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양태수 장자는 송견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안연자약하게 행동했는데, 헌재 춘추에 따르면 송견이 남양에 도착한 뒤 장자에게 분량을 요구하자 장자는 부하인 강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이에 강기가 송견은 인근군의 2000석이므로 징발에 응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했기에 장자는 송견에게 분량을 공급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송견은 장자를 좋게 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송견은 장자에게 쇠고기와 술을 보내며 예우를 하였고, 이에 장자는 보답을 하기 위해 다음날 송견을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송견은 연회를 열어 장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주연이 무르익자 갑자기 송견의 주부가 들어와 송견에게 앞서 남양으로 이동했으나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물자도 갖춰지지 않았으니 청컨대 남양의 주부를 잡아와 그 이유를 신문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 대화를 눈앞에서 지켜본 장자는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병사들이 진을 쳐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주부가 다시 들어와 송견에게 남양태수는 의병을 지체시켜 적들을 때에 맞춰 토벌할 수 없게 하였으니 청컨대 장자를 붙잡은 것을 공시하고 군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십시오 라고 말했기에 송견은 곧바로 장자를 끌어다가 국문에 놓고 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송견의 행보에 남양군의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송견은 남양에서 후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송견이 장자를 죽이는 버전은 두 개가 있는데 앞서 언급된 내용은 정사 삼국지의 내용이고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오력의 내용입니다. 오력에 따르면 당초 송견이 남양에 도착했을 때 장자는 처음부터 군량을 공급해주지 않았고 또 송견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송견은 병사들을 진격시키려 했으나 장자가 배후에 있었기에 후환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드러누웠고 무의를 진영으로 불러들이고 산천에 기도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장자에게 파견해 송견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에 송견 휘하의 병사들을 장자에게 맡기려 한다는 말을 전해 장자를 유인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송견의 병사들을 탐하며 송견의 계책에 속아 넘어갔고 곧바로 호병과 기병 5에서 600명을 거느리고 송견의 진영에 도착하여 그의 상태를 살폈는데 누워있는 송견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차하는 사이에 송견은 그대로 일어나 칼을 뽑으려 하며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장자를 꾸짖었고 마침내 장자를 사로잡아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송견이 장자를 죽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이 당시 원술이 남양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원술은 동탁이 후장군으로 임명하며 우대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 남양으로 온 상태였는데 마침 송견이 장자를 죽여버렸기에 원술은 남양을 차지하여 자신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원술과 유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죽은 왕예의 뒤를 이어 형주자사가 된 유표는 상소를 올려 원술이 남양태수를 겸하게 했고 원술은 표를 올려 송견이 8호 장군을 대행하고 예주자사를 겸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송견이 형주자사 왕예와 남양태수 장자를 죽임으로써 유표가 형주자사, 원술이 남양태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송견이 형주자사 왕예를 죽인 일은 유표를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지만 남양태수 장자를 죽인 일은 원수를 위해 벌인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송견은 자신의 상관인 왕예를 죽여버려 곤란한 상황이었던지라 이를 무마시켜줄 뒷배가 필요했는데 원술이 딱 그에 알맞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만들어져 원술은 가문의 명망을 이용해 물심양면으로 송견을 지원했고 송견은 원술의 칼이 되어 활약합니다. 송견은 노양성에서 군대를 훈련시킨 뒤 동탁을 토벌하러 나서기 전에 장사 공구층을 후방으로 보내어 군량 보급을 재촉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감독하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성의 동쪽 문 바깥에 장막을 친 뒤 공구층을 전송하며 조도를 하기 위해 휘하 관리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동탁이 보기 수만 명을 보내 공격해왔고 동탁의 경기병 수십 기가 먼저 도착했는데 송견은 개의치 않고 잔에 술을 부어 돌리고 웃으며 이야기하면서도 병사들에게는 단단히 타이르고 경계시켰고 군의 행진을 가지런히 바로잡으며 병사들이 망령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 동탁의 기병들이 점점 늘어나자 송견은 그제서야 자리를 파하고 진영을 유지하며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좌우 사람들에게 내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서로를 짓밟아 제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송견은 수비를 단단히 했기에 동탁의 병사들은 송견을 공격하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송견은 양현 동쪽으로 군용을 옮긴 뒤 동탁군 장수 서영이 이끄는 군대에게 공격을 받아 패하며 위기에 처했으나 송견은 수십 기의 기병과 적군의 포위를 무너뜨리며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이 추격해올 것이 당연했기에 송견은 자신이 항상 쓰고 다니던 붉은 두건을 벗어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장수 조무에게 줘 그가 붉은 두건을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동탁의 기병들은 앞다투어 조무를 쫓아갔고 송견은 그 사이에 샛길로 나아가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무는 형세가 몹시 절박해지자 말에서 내려 두건을 무덤 사이에 있는 불에 탄 기둥에 덮어놓은 뒤 불 속에 엎드렸고 동탁의 기병들은 멀리서 두건을 발견하고는 여러 겹으로 포위하며 다가왔으나 두건이 기둥에 덮여있는 것을 깨닫고는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무는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자신이 직접 붉은 두건을 쓰겠다고 말하며 장렬하게 전사하는 멋있는 인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송견이 시켜서 붉은 두건을 쓴 것이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진군했으나 동탁의 군대에게 차례대로 박살나버려 영천 태수 이민은 산채로 잡혀 팽영에 처해졌고 한해 태수 왕광의 군대도 동탁의 군대에게 기습을 당하여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하여 관동군은 두려움에 떨며 동탁의 군대와 맞서려 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송견만은 해조하여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거두어들인 뒤 다시 진격하여 양현에 있는 양인성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동탁은 진군 태수 호진을 대독포로 임명하고 여포를 기독으로 임명했으며 화웅을 도독으로 임명한 뒤 수많은 장교와 도독들에게 명하여 보기 5,000명을 이끌고 송견을 공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를 맡은 호진은 성질이 급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선언하며 자신이 송견의 목을 뺄 거라고 당당히 말했고 이와 같은 호진의 행동에 여포를 포함한 대다수의 장수들은 그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후 호진의 군대는 광성에 도착했고 양인성까지의 거리는 수십 리였는데 날이 저물어 병사와 말이 지쳐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 했고 또 동탁에게 받은 절도의 내용도 광성에서 재정비를 한 다음 밤에 병사를 진격시켜 동틀 무렵에 양인성을 공격하라는 것이었기에 호진은 군대를 광성에 주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여포 등의 장수들은 호진을 싫어하여 그가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포 등은 양인성에 있는 적들은 이미 달아났으니 마땅히 지금 바로 추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군대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포 등의 말과 달리 양인성은 수비가 잘 갖춰져 있어 공격할 수가 없었고 장수와 병사들은 굶주리고 목이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양인성 옆에서 참호와 오루도 없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갑옷을 벗고 휴식을 취했는데 갑자기 여포가 성 안의 적들이 밖으로 나왔다 라고 외쳤고 이에 호진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대다가 갑옷과 말을 버린 채로 흩어져 달아납니다.
호진의 군대는 10여리가 되는 거리를 도망친 뒤 적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침 날이 밝았기에 다시 돌아와 양인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도저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퇴각했다고 합니다. 송견은 호진과 여포 등의 뻘짓을 지켜보다가 공격할 타이밍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군을 이끌고 퇴각하는 호진의 군대를 공격했고, 이 전투에서 호진의 군대는 완전히 박살났으며 도독 화옹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옹의 기록은 이게 끝이기에 그는 삼국지 연의에서의 활약과 달리 엑스트라급의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송견이 관동군 최초로 동탁의 군대를 박살내버리자 어떤 이가 원술과 송견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어떤 이가 원술에게 송견이 만약 낙양을 손에 넣는다면 다시는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이리를 없애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격입니다. 라고 했기에 원술은 송견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원술은 송견의 군량 보급을 끊었고, 이에 송견은 양인에서 노양까지의 거리가 100여리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말을 달려 원술을 찾아간 다음 자신의 계획을 땅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울분을 토하며 제가 주저하지 않고 출전한 이유는 위로는 국가의 적을 토벌하고 아래로는 장군의 가문의 개인적인 원한을 위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 송견과 동탁은 권력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장군께서는 계속된 참언을 받아들이시어 도리어 저를 의심하고 미심쩍어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제서야 원술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송견을 공경이 대했고 곧바로 다시 군량을 보급해 주었기에 송견은 진영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동탁은 송견의 용맹함과 웅장함을 두려워하여 장군 이각 등을 보내 화친을 구하며 송견의 자제들 중 자사, 군수의 자리에 올릴 만한 사람들을 나열해 말해주면 모두 임용해 줄 거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송견은 동탁은 천명을 어기고 무도하여 왕실을 뒤집어 엎었다. 지금 너의 삼족을 멸하여 사해에 매달아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어찌 장차 화친을 맺겠는가? 라고 답하며 이각을 쫓아낸 다음 곧바로 대곡으로 진군했는데 낙양과의 거리가 90리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탁이 직접 출진하여 송견과 맞붙었으나 동탁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며 여포를 낙양에 남긴 뒤 자신은 민지연에 주둔한 다음 서면에서 병사를 징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견이 낙양에 있는 선양 송문으로 진격해와 여포를 공격했기에 여포는 송견에게 패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양을 수복한 송견은 종묘를 청소하고 동탁에 의해 파헤쳐진 여러 황제의 능을 평평하게 메운 뒤 병사를 나누어 함곡간으로 출진시켜 신안영과 민지연 사이에 도착해 동탁의 배후를 끊으려 했다고 합니다. 산양 공제기에 따르면 동탁은 장사 유해에게 관동의 군대는 수차례 패하여 모두 나를 두려워하고 무능하오. 그러나 오직 송견만이 어리석음이 적고 잠옷 용인술에 능하니 응당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 일을 알고 경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반동탁 연합군과 동탁의 대결은 사실상 송견과 동탁의 1대1 대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동탁 입장에서는 송견을 가장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록에 따르면 송견이 뼈빠지게 동탁의 군대와 치고 받고 있을 때 관동군은 각자 이익을 위해 힘쓰며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동군의 수장이었던 원선은 송견이 계속 활약하여 원술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는지 회계 사람 주우를 예주자사로 임명해 파견하여 예주 지역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송견은 원통해하고 탄식하며 함께 의병을 일으켜 장차 사직을 구하려 하였다. 역적을 거의 격파하였으나 각자 이와 같으니 나는 마땅히 누구와 더불어 힘을 모으겠는가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위서 공손찬전에서도 원소가 주왕을 보내 송견의 배후를 공격했다고 하며 당시 공손찬은 사촌 동생인 공손호를 보내 원수를 도왔는데 송견과 공손홀이 주왕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하며 공손홀은 이 전투에서 유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략에 실린 공손찬이 원소의 재상에 대해 말하는 표에 따르면
장사 태수 송견이 먼저 예주자사를 겸하여 동탁을 쫓아버린 뒤 능묘를 청소하여 깨끗이 하였으니 그 공이 막대합니다. 원소는 주왕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불복으로 점거하여 송견의 군량 보급을 단절시켜 그로 하여금 동탁을 공략하지 못하게 하여 동탁을 뵐 수 없게 하였으니 이것이 원소의 10번째 죄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참고로 오록에서는 주우가, 정사 삼국지에서는 주왕이 송견의 배후를 공격했다고 나오는데 주왕이 주우의 둘째 형이기 때문에 둘은 형제로 아마 형제가 같이 공격에 나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송견은 원소의 뒤통수 때문에 동탁 토벌을 이어가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노양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유표가 원소와 손을 잡았기에 원소는 송견으로 하여금 형주를 정벌하도록 했고 이에 송견은 군을 이끌고 유표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유표도 이에 맞서 장수 황조를 파견해 송견을 막게 했으나 송견은 황조를 공격해 격파한 뒤 계속 진격하여 양양성을 포위했고 황조가 현산으로 도망쳤기에 홀로 말을 타고 현산으로 가다가 황조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고 합니다. 전약에 따르면 송견은 황조의 군대를 격파한 뒤 승세를 타고 황조를 추격하여 현산 안으로 들어가다가 황조의 병사가 대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은밀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하니 정사 삼국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영웅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데 송견이 황조의 병사가 아닌 여공이라는 장수의 병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송견은 37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했으나 사서마다 송견이 죽은 시기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송견전과 후한서의 기록에는 송견이 초평 3년에 전사했다고 나오지만 장본의 한기와 오력에는 초평 2년에 죽었다고 나오며 영웅기에서는 초평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배성진은 송견이 초평 2년에 죽은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을 쉽게 풀어보자면 오록에 실려있는 손책의 표를 보면 손책이 스스로 자신의 나이 17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손책의 말을 근거로 삼아 계산을 해보면 손책이 건한 5년에 26살의 나이에 죽었으니 손책은 초평 2년에 17살의 나이가 되므로 정사 삼국지 본전의 내용이 틀리고 한기와 오력의 기록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초평 2년에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송견은 오부인에 대한 재능과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는데 오부인의 친척들은 송견이 경박하고 교활하다고 미워하며 결혼을 반대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송견은 스스로를 부끄럽고 창피해하며 유감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부인은 친척들에게 어찌 한 여자를 사랑한 것으로 화를 입겠습니까? 가령 송견이 교활하다는 것이 사실이라 내 인생이 불우해지더라도 그것은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송견을 두둔해 주었기에 마침내 송견은 오부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 넷과 딸 하나가 나왔는데 첫째가 그 유명한 손책이고 둘째가 오나라 초대 황제인 송건이었습니다. 송견이 장사태수였던 시절 그는 황계를 효령으로 청구하였는데 황계는 그 덕분에 중앙에서 관리를 지내다가 부친의 상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송견이 유표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송견의 유가족들이 그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들렸기에 황계는 곧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유표를 찾아가 송견의 시신을 달라고 했기에 유표는 이를 의롭게 여기며 황계에게 송견의 시신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황계 덕분에 손책과 송건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황계는 훗날 위나라의 중신이 됩니다. 원술의 리즈 시절과 송견의 활약 시기가 일치하는데 실제로 송견이 죽은 뒤 원술은 유표를 이기지 못했고 이후 조조에게 박살나 양주로 도망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전투에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합니다. 송견이 낙양에 입성했을 때 전국 옥새를 발견했는데 사냥 공제기에 따르면 원술이 나중에 송견의 아내인 오부인이 가지고 있던 옥새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송견편 마치겠습니다. 공선차는 유주유소군 영지연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태수를 배출했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공손찬도 원소처럼 모친의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가문의 후광을 받지 못하고 군의 하급 관리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름다운 용모와 큰 목소리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말재간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략의 기록을 보면 공손찬의 일처리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략에 따르면 공손찬은 자신의 상관에게 업무에 관한 일을 아랠 때마다 항상 여러 관하의 일을 아울러 보고했는데 단 한 번도 소홀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마침내 후태수의 눈에 들게 되었고 후태수는 자신의 딸을 공손찬에게 시집 보내 그를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공손찬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는데 학자로 명망 높았던 박군 출신 노식에게 유학을 보내 그의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노식 밑에서 학문을 닦은 공손찬은 이후 상계리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상관인 유태수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수는 함차에 실려 낙양으로 소환되었고 관청의 복규에 따르면 태수와 가까웠던 휘하 관리들은 죄인이 된 태수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손찬은 자신의 용모를 고치고 복식을 받고 입은 뒤 시중을 드는 병졸이라 사칭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공손찬은 유태수를 지금거리에서 받들어 모시며 직접 함차를 몰아 낙양에 도착했는데 불행하게도 유태수는 결국 교주 일랑군으로 유배를 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공손찬은 충성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유태수를 수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망산 위에 올라 돼지고기와 술을 구비한 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잔에 술을 부으며 예전에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신하가 되어 마땅히 일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일남 지역은 장기가 많기 때문에 혹여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떠나야 하니 조상님들께 영원한 이별을 고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복받쳐 슬퍼하고 한탄하며 소리 없이 슬피운 다음 두 번 절을 하고 떠나니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서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공손찬은 유태수와 함께 일남으로 출발했는데 그가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낼 효과가 있었는지 가는 도중에 사면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손찬은 유태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상관에게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기에 효렴으로 청거되어 요동속국의 장사에 임명됩니다. 공손찬이 수십 기의 기병을 거느리고 국경유세 부근까지 순찰을 나갔다가 선비족 기병 수백 기와 마주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비어있는 초소로 잠시 후퇴를 한 뒤 휘하 병사들에게 지금 도망치지 않는다면 모두 다 곧바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몸소 양쪽에 칼날이 있는 창을 쥐고 밖으로 질주해 나가 적들과 부딪혀 수십 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는데 전투가 어찌나 치열했던지 공손찬의 병사들도 반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손찬의 활약 덕분에 남은 사람들은 선비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손찬의 직분은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병경을 침입하는 이민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그는 번번이 얼굴에 노기를 띄었고 늘 기회를 노리며 경계를 하다가 먼지가 이는 것을 보면 마치 원수에게 달려가듯이 급히 달려나가 이민족들을 공격했고 어떤 경우에는 밤에도 전투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민족들은 이와 같은 공손찬의 용맹함을 두려워했고 점차 소문이 퍼져 그를 모르는 이민족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은 감히 공손찬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고 그가 지키는 지역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손찬은 활을 잘 쏘는 병사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그들 모두가 백마를 타고 있었고 공손찬의 좌우에 날개 형태로 포진하여 스스로를 백마의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한족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손찬을 피해 다녔고 이로 인해 이민족들은 자연스럽게 국경 요새 밖 먼 곳으로 모두 달아났다고 합니다.
특히 오한족은 공손찬을 현실에서 이길 수 없었기에 그들 스스로 정신 승리를 했는데, 그들은 공손찬의 형상을 그려놓은 뒤 말을 몰고 질주하며 활을 쏘아댔고, 화살을 그림에 적중시키는 자가 있으면 모두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장순이라는 인물이 오한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계현 일대를 공격해 노략질을 일삼았고,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며 우북평과 요서 속국의 여러 성들을 공격해 파괴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조정의 명을 받아 휘하 병력을 이끌고 장순 등을 추격해 토보라는 공을 세워 지도위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공손찬의 활약으로 인해 오한족의 탐지왕이 일족 사람들을 데리고 공손찬에게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란은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장순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오한족 구력부와 함께 의양, 하간, 발해 지역을 약탈했고 평원으로 들어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는데, 청주, 서주, 유주, 기주 일대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다시 군을 일으켜 장순과 구력거를 공격해 요동석국의 성문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공손찬의 군대는 당연하게도 대승을 거두며 수많은 이민족들을 포로로 잡았고, 이에 이민족들은 처자식을 버리고 국경 유세를 넘어 도망갑니다. 공손찬은 승세를 타고 계속해서 장순과 구력거를 추격했으나 후방의 지원 없이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갔기에 도리어 구력거 등에게 포위되어 요소에 있는 관자성에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여일이 지나 불량미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공손찬은 말을 잡아먹었고, 말을 다 잡아먹은 다음에는 노와 방패를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더라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공손찬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 병사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모두가 각자 흩어져 퇴각을 하기로 합니다. 공손찬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때마침 많은 비와 눈이 내렸다는 점인데, 물론 도망치는 사람에게 고난이었지만 이는 추격을 하는 오한족도 마찬가지였기에 결국 오한족은 굶주리고 지쳐 추격을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공손찬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손찬은 장순과 구력거의 반란을 쉽사리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공손찬이 장순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의논을 하였고, 종정인 동해 출신 유우가 이전부터 덕성과 신의가 있고 이전에 유주자사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신의를 퍼뜨려 융적들이 귀구한 적이 있으니, 만약 그로 하여금 난리를 평정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면 가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반란을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유우가 유주목으로 임명되어 파견됩니다. 유우는 임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오한족에게 사신을 보내 이익과 손해에 대해 알려주고 장순의 목을 베어 보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구력거 등의 오한족은 유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했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며 귀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공손찬은 이 상황이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혼자서 핏똥 싸며 이민족들과 싸워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유우가 홀로 공을 독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몰래 사람을 시켜 유우에게 가고 있는 오한족의 사신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오한족의 사신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이를 눈치채고는 샛길로 가서 유우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유우는 오한족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들이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 상서를 올려 여러 지역에 있는 주둔병들을 해체하고 오직 공손찬만이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우북평에 주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한족이 유우의 편에 서게 되자 장순은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쳐 선비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선비족의 빈객이었던 왕종에게 살해당했고 그 목은 유우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우는 단순히 신의와 위명만으로 장순의 반란을 진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기에 조정에서는 유우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태위에 임명하고 양분후에 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손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우를 좋아할 수 없었고, 게다가 공손찬은 오한족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유우는 은혜와 신의로 포섭하려는 입장이었기에 둘은 극과 극인 생각의 차이로 인해 수차례 부딪히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원소는 표면상으로는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였으나 실제로는 기주목 한복에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군대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소의 책사인 봉기가 원소에게 조언을 하여 공손찬에게 사자를 보내 기주를 차지하라고 꼬셔서 한복을 공격하게 한 다음 공손찬에게 공격을 받아 겁을 먹은 한복을 설득해 기주를 양보하게 만들자는 계책을 냈기에 원소는 봉기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원소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안평에서 한복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동탁을 토벌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기주 지역으로 진입하며 한복을 공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한복은 봉기의 예상대로 공손찬의 군대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겁을 먹었고 원소가 보낸 순심과 고관에게 설득되어 기주 지역을 그대로 원소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원소가 기주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손찬이 이를 두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소에게 이용당했다 생각하며 매우 분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우의 아들인 유화가 헌제의 휘하에 있었는데 헌제는 유우에게 도움을 요청해 동탁이 있는 장안에서 벗어나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화는 헌제의 명을 받아 길을 떠났고 가는 길에 잠시 원술에게 들려서 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원술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유화를 인질로 잡은 뒤 유화를 시켜 유우가 자신에게 병사를 보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우가 기병 수천 기를 원술에게 보내려 하자 공손찬은 원술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유우에게 조언을 해주며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유우는 공손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후 공손찬은 자신이 유우에게 병사를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을 원술이 알게 되어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웠기에 사촌 동생 공손올에게 기병 1000여기를 줘 원술을 지원하도록 했고 원술에게 유우가 보낸 병사들을 취하라는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원술과 연합을 형성하게 되었고 마침 원술은 원소가 파견한 주왕 형제와 전투를 치르고 있었기에 공손호를 보내 주왕과 싸우고 있는 송견을 돕도록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손호는 이 전투에서 유시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공손찬은 자신의 사촌 동생인 공손올이 원소가 보낸 장수들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분노했고 마침내 출군하여 반하에 주둔한 뒤 원소에게 보복을 가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용장으로 명성을 날렸기에 그가 원소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기주의 여러 성들이 원소를 배반하고 공손찬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에 원소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발의 태수의 인수를 공손찬의 또 다른 사촌 동생인 공손범에게 주어 서로 친교를 맺고 공손찬과의 화친도 도모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손범은 원소를 배신한 뒤 발해군의 병사들을 공손찬에게 보내 그를 돕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이 원소를 공격하려는 틈을 타 청주와 서주 일대 황건적 30만 무리가 발해 지역의 경계로 들어와 흑산적 무리와 세력을 합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곧바로 고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동광 남쪽에서 역적을 가해 황건적 무리를 크게 격파했는데 참수한 수급이 3만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공손찬에게 대패한 황건적 무리는 군수품이 실린 술에 수만 대를 버리고 서둘러 강을 건너 도망쳤으나 공손찬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건적 무리가 강을 반쯤 건너갔을 때 총공격을 가하여 다시 크게 무찔러 수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은 수만 명의 피로 인해 붉어졌다고 하며 공손찬이 사로잡은 포로의 숫자가 7만에 획득한 수레와 갑옷 같은 재물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 이 전투로 인해 공손찬의 명성이 천하에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황건적을 격파하여 더 강해진 군세를 이끌고 개교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엄강을 기주자사, 전해를 청주자사, 단경을 연주자사로 임명하고 모든 군현의 관리를 배치하여 원소와의 전투를 앞두고 재정비를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공손찬은 보병 3만 명에 기병 1만 명 그리고 정예부대인 백마의정까지 동원했다고 하며 원소는 수만 명의 보병과 장수 구기가 이끄는 선발대 800명, 강로 2,000명을 동원하여 맞서니 결국 개교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선봉에 섰던 원소군 장수 구기의 활약으로 인해
공손찬의 군대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이에 공손찬은 개연으로 후퇴합니다. 원소는 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장수 최고업에게 수만 명의 병사를 줘 고안현을 포위 공격했는데 최고업은 고안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군을 남쪽으로 퇴각시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호병과 기병 3만 명으로 최고업의 군대를 추격했고 거마수에서 7에서 8천 명이나 되는 원소군 병사를 학살합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여러 군현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마침내 평원에 이르러 청주자사 전해를 보내 제군 땅을 차지하고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손찬과 원소의 공방전은 일진일퇴가 반복되며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군대의 병사들이 지쳤음에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식량이 모두 떨어져 서로 인근 지역의 백성들을 약탈했기에 들판에는 싱싱한 풀이 남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은 원소의 승리로 끝났는데 원소가 보낸 장남 원담이 전해를 격파함으로써 청주 지역은 원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우는 공손찬이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가 원소에게 수차례 패배하였음에도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자 군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지원해주던 군량미도 점차 줄였기에 공손찬은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여러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이에 유우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공손찬을 비난했는데 공손찬도 마찬가지로 조정에 상소를 올려 유우를 욕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우는 공손찬이 병거를 일으킬 것을 걱정하여 몰래 병사들을 소집해 공손찬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우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공손찬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패하여 거용현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거용현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유우를 산채로 잡아 계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탁이 죽었기에 조정에서 사자 단운을 보내와 공손찬을 전장군으로 승진시켰으나 유우에게는 6개의 주를 감독하는 지위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공손찬은 유우를 살려두면 자신의 지위까지 위태로워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우를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하여 공손찬은 단운을 협박하여 유우를 죽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유우는 과거에 원소와 한복이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려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한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손찬은 유우에게 존호를 칭하려 한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평소 자신을 거슬리게 한 유우를 죽여 속이 시원했을 테고 유주 지역을 온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가 한 이 선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후폭풍이 되어 찾아옵니다. 유우의 종사였던 의양 출신 선후보 등이 주의 병사를 모아 공손찬을 공격해 유우의 복수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후보는 영국 출신 염류가 본래 은혜와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추천해 오한사마로 삼았었는데 염류 또한 이민족과 한족 수만 명을 모아서 선후보를 도왔고 그는 공손찬이 임명한 의양태수 추단과 노북쪽에서 싸워 추단 등 4천여 명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둡니다. 오한의 초왕 또한 유우의 은덕을 생각해 같은 종족 및 선비족 기병 7천여 기를 거느리고 선후보와 함께 남쪽으로 가서 유우의 아들 유화를 영접한 뒤 원소군 장수구기가 이끄는 군대와 합류해 공손찬을 공격했는데 그 숫자만 1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흥평 2년 반 공손찬 연합군은 포구에서 공손찬의 군대를 격파하여 2만여 명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뒀고 이에 공손찬은 일찍이 요새화시켜 놓은 역경으로 후퇴하여 수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연나라 남쪽 끝과 조나라 북쪽 끝은 중앙이 합쳐지지 않는 큰 돌과 같으니 오직 이 중앙에 있어야만 가히 세상을 피해 숨을 수 있네 라는 동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제 딴엔 역당이 마땅히 동료에 나오는 땅이라 여겨 자신의 진영을 이곳으로 옮겼고 이것을 요새화시켰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10겹의 해자로 주변을 두른 뒤 해자 내부에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모두 높이가 5에서 6장이었고 그 위에는 망루가 있었으며 해자 중앙에 있는 언덕은 특히 높아서 그 높이가 10장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며 둔정까지 설치했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며 300만 곡이나 되는 곡식을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원소군의 명장인 국이가 역경을 1년 남짓 동안 공격했으나 함락시킬 수 없었고 식량이 다 떨어진 데다 병사들도 굶주리고 지치는 바람에 병사들이 흩어지게 되자 국이는 할 수 없이 후퇴했는데 공손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진하여 국이의 군대를 차단해 격파하였고 그들이 두고 간 군수품을 모두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해 농사에 큰 피해를 입어 곡식이 귀해지는 바람에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손차는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자부하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은 기록하고 잊지 않았으나 타인의 선행은 잊어버렸으며 누가 자신을 노려보면 반드시 보복을 하였고 주의 훌륭한 선비들 중 자신보다 명성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법을 무기로 삼아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공손차는 늘 사람들에게 의관들은 모두 스스로의 타고난 재질로 부귀해졌다고 하며 타인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사대부들을 적대시했기에 그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장사꾼이나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지역의 호족들을 휘하로 흡수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삼아야 했지만 공손차는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였고 그들을 대신해 기용한 사람들이라는 게 대다수가 수준이 낮고 난폭했기에 백성들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족과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어 대군, 광양, 상곡, 우북평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공손찬이 임명한 수령들을 모두 살해하는 사건이 터졌고 이들은 이후에 손후보와 유화에게 합류합니다. 이에 공손찬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역경에 틀어박힙니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는 7세 이상의 남자는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의 시중을 드는 것은 오직 희천만이 가능했고 문서와 장부와 서신들은 위로 끌어당겨서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인에게 목소리를 크게 내어 말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여 수백 보 떨어진 곳에서 소식을 전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명령을 수하들에게 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손찬의 행보로 인해 빈객들과의 사이가 점차 소원해졌으나 이름에도 공손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누구도 친근히 여기고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있던 모신과 맹장들도 점차 공손찬을 떠나 불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공손찬은 이로부터 다시 공격하러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가 공손찬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묻자 공손찬은 내가 예전에 국경요새 밖에서는 대반한 오랑캐를 내쫓았고 맹진에서는 황건적을 쓸어버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천하를 지휘하고 평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니 병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이를 보았을 때 승부는 내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사들을 쉬게 하고 농사에 힘쓰게 하는 편이 낫고 이로써 흉년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병법의 100개의 망루는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나의 모든 진영에는 망루가 천여리에 걸쳐 세워져 있고 쌓아둔 곡식이 300만 곡에 이르니 이는 천하의 변화를 기다리며 먹기에 충분한 양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건한 3년 원소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군을 일으켜 공손찬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아들 공손속을 보내 흑산족의 여러 우두머리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도록 했고 자신은 직접 돌기를 거느리고 출진하여 소산 옆을 따라서 원소의 후방을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장사 관정이 간언하며 지금 장군의 장수와 병졸들은 분열된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없으나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족을 걱정하고 장군을 믿고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굳게 지키면 혹여 만일 원소가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점을 개의치 않아 하고 출진한다면 이후로 장군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고 역경의 위태로움을 가히 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공손찬은 출진하려던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건한 4년 봄 흑산족 우두머리 장현이 공손속과 함께 병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공손찬을 구원하기 위해 군을 나누어 세 갈래 길로 진격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지원군이 빨리 오지 않자 몰래 심부름꾼을 보내 서신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그 서신에는 옛날 주나라 말에 사람들이 죽고 재난과 변란이 발생하여 시체가 땅을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의심하고 따지며 마땅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내가 뜻밖에도 오늘 그 칼날에 진이 당했다. 원시의 공격은 형상이 마치 귀신과 같고 사다리와 충찬은 희롱하듯 나의 망루에 올랐으며 지하에서는 북과 나팔 소리가 울리니 날마다 궁해지고 달마다 급해져 쉴 겨를 조차 없다. 새는 죽은 사람의 재앙이 되었고 고인물은 높은 곳까지 넘어왔으니 너는 마땅히 이마가 부수어지고 찢어질 정도의 마음으로 임하여 장년에게 위급함을 알려야 한다. 물론 부자 사이에는 타고난 성품이 같으니 이를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먼저 철기병 5,000명을 북쪽 습지에 둔 뒤 불을 일으켜 화답을 하면 내가 마땅히 안에서 출진하여 위세와 무력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여기에서 목숨을 버려 결판을 낼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후에 천하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너가 세상에 있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원소의 염탐꾼이 그 서신을 가로채 원소에게 전달했고 원소는 이를 이용해 복병을 둔 다음 서신의 내용대로 불을 일으켰기에 공손찬은 장년의 지원군이 왔다고 여겨 곧바로 출진했으나 원소의 복병에 당하여 대패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스스로 헤아려 보니 살아남을 방도가 전혀 없었기에 결국 자신의 누이들과 처자식을 모두 목졸라 죽인 뒤 불을 질렀어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병사들이 빨리 달려가 공손찬의 목을 베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손찬의 최후였습니다. 공손찬은 유비와 함께 노식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며 공손찬이 손이었기 때문에 유비는 공손찬을 형으로 예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훗날 유비는 적에게 격파된 뒤 도망쳐 공손찬에게 갔는데 공손찬은 유비를 별부사마로 임명하며 우대해 줬다고 합니다. 원술과 원소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조조는 원소를 공손찬은 원수를 지원했는데 공손찬은 유비를 고당연에 당경을 평원연에 도겸을 발간연에 주둔하도록 하여 원소를 핍박했으나 원소는 조조와 연합하여 이들을 모두 격파했다고 합니다. 관정은 공손찬이 패하는 것을 보고는 한탄하며 전에 만약 장군께서 직접 출진하시려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반드시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다른 사람을 위태로움에 빠뜨리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말을 채찍질하여 원소의 군대에게 달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봤을 때는 관정이 잘못된 조언을 했을 뿐이지 충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영웅기의 기록은 그를 간신으로 묘사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관정은 원래 무자비한 관리였는데 큰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나 아첨을 잘해 공손찬이 특별히 그를 신임하고 총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손찬은 인재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손찬은 성만 같을 뿐 요동 공손씨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공손찬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